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욱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종일 온 언론에서 흥미롭게 다뤘던 뉴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뛰어넘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8,6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TV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오르면서 36.5%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창당 이래 최고치고요. 또 문재인 정부 이후 또 최고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서서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1위로 올라선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최저치 33.4%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미래통합당보다는 3.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이 5.2%, 더불어민주당 1.7%포인트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열린민주당은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0.3%포인트 오른 5.1%, 국민의당은 0.8%포인트 오른 3.4%, 그리고 무당층은 이번 주 1.8%포인트 감소한 14.5%였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은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만큼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43.3%의 긍정평가였고요. 부정평가는 52.5%, 0.1%포인트 높아진 수치인데, 민주당은 청와대 인사개편 과정에서 부동산 논란이 또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이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제 여당 지지율은 좀 빠지게 돼 있는데, 예. 또 거기서 4대강 논란, 태양광 논란이 펼쳐지면서 이게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초반에 조금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또 SNS를 이제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손혜원 의원 1심 유죄 판결, 또 김종민 의원의 또 술자리 건배사 논란 등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한 요인들도 있습니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제 성장률 1위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 네 분께서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하면서 또 자원봉사도 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만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주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택수 대표가 분석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 하락 요인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과 홍수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미시적인 사안들은 많이 이제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말씀해 주셨듯이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국면은 부동산 국면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정당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부동산의 렌즈로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일 수도 있는 사안들도 다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크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어쨌든 자연 재난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이것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또 반감을 갖는, 불만으로 이제 자연재해가 작동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자연재해가 났는데 대응하냐에 따라서는 코로나19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산불이 났을 때도 그렇고 이제 현 정부가 위기 대응을 잘한다라고 해서 이제 긍정평가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근데 워낙 이번 재난은 사실은 워낙 이제 예측하기 힘든 큰 장기간 또 걸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긍정효과는 지금 잘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의 하락 요인은 분석했고, 미래통합당의 상승은 반사 이익으로 보는, 민주당이 못해서 그냥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통합당이 낮은 자세를 보이면서 달라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그동안에 올라도 조금씩 올랐죠. 반사액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갤럽에서 가끔 조사합니다. 비호감도가 이제 가장 높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뭐 청문회나 상임위 이제 회의 과정에서 버럭하는 의원들도 많고 좀 팩트 체크 안 하고 하는 무리한 발언들도 있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윤희숙 의원의 그런 국회 5분 연설 이후에 뭐 민주당에서 반론도 있고 또 다른 논란이 또 있긴 합니다만 과거 20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비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들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사액을 과거보다는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피해 지역을 이제 방문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개혁안들을 내세우고 있고 또 8.15 또 광장에 나가서 아스팔트 보수하고 만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나가지 않기로 한 이런 결정들이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반사 효과 측면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여권의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그 반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아주 미미했고 사실 거의 효과가 없었고 반사 효과 자체도 여권의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최근 국면에서는 어쨌든 그 반응성 반사 효과가 있으면 반사 효과가 실제로 이제 야당한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것이죠.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쭉 있어 왔던 것인데 그런데 통합당을 내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탄핵에 대한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제약된 환경 속에 있다가 여권의 여러 가지 부동산 등의 이제 악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또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내가 보수 정당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 좀 편안해진 심리, 이것들이 최근에 이제 정당 지지율 야당의 상승에 약간 영향을 주는 주변 이제 여권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11.5%포인트 두 자릿수나 하락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광주 전라 지역에서 민주당이 47.8%, 한 60%가량 되던 지지율이 11.5%포인트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서 이 홍수 피해가 좀 컸던 부분. 가장 컸다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한 11%포인트 높은 상황.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화두를 던졌을 때만 해도 이 지역, 대전,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팽팽했는데 이 행정수도 이슈는 조금 이제 수그러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대전, 충청, 세종에서도 좀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 수도권은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서울은 미래통합당이 약간 앞서고 있고 또 반면에 경기 인천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광주 전라하고 경기 인천 정도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앞서는 형국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영남은 뭐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오래전부터 앞서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더블 스코어 정도까지 미래통합당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 미래통합당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빠진 만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한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당층도 살짝 올랐고.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으로 간 건 아니고 열린민주로 갔네요.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광주 전라에서 민주당과 함께 같이 빠졌습니다. 한 8%포인트가량 빠졌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호남 지역에서의 홍수 피해를 두고 또 4대강 관련한 이슈로 지금 번지면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친 MB계 의원들이 4대강 덕분에 홍수 피해가 적었고 그 또 피해가 좀 컸던 지역은 4대강 관련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뭐 그런 논란을 이제 이상돈 민생당 전 의원에 의해서 또 이제 반론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보도를 보고 호남 유권자들이 통합당에도 지지를 보낼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좀 오래 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랄 텐데 보유세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리얼미터 조사했죠? 네, 저희가 어제 전국 18세 이상 성인 7,735명이 접촉해 최종 500명 응답 완료했고요. 6.5% 응답률,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 반대 의견이 47.5 대 47.5 완전 동률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8일 날 조사를 했었을 때는 찬성 응답이 53.5, 반대가 41.4, 대략 한 2%포인트가량 찬성이 높았는데 이게 시간이 한 달여 지나면서 찬반이 팽팽해지는, 그러니까 찬성이 좀 줄어들고 반대가 늘어나는, 그래서 정책 이슈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각 이념 성향 그리고 지정당별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많이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사실 우리나라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것이 비율이 많지 않은 것인데 그 다주택자들한테만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는데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반대도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제 결과예요. 예,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한 50만 명 좀 되는데 네. 국민의 1%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의 1% 해당하는데 여론조사하니까 반반 나온다. 네. 그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안 맞습니다. 되는 예. 얘기.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가,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과가 한 달 전보다도 이게 줄어든 거예요. 찬성이 줄어들고 반대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때는 한 달 전 조사에서는 똑같이 했는데 10%포인트 이상 찬성이 높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이슈는 일단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하나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매우 약해져 있다. 그래서 상당히 선한 이제 의도나 그 선한 이제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상당한 이제 국민들의 상당 부분은 부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하게 찬성이 높게 나올 만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그에 못지않게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 국면에 이제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는 부동산 블랙홀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기는 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인사 쇄신도 하는데 좀 더 강한 이제 어떤 국면 전환을 어쨌든 가져올 수 있는 강한 좀 조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좀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홍보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여러 급격한 이제 변화들이 있었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빠르게 많은 것이 나왔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화약고거든. 대한민국에서 화약고고 어떤 폭탄과 같은 거였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폭탄 제거할 때 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미세하게 제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좀 너무 과감하게 하다가 사실 터져버린 형국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불만들이 다 갖게 되는 것인데, 집 가진 사람도 집 없는 사람도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충분하게 있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빠르게 다 이게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민 이해 공감들을 같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종부세 대상자가 한 50만 명 전 국민에 50만 명쯤 되고,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 세부담자는 또 10,000명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월세 사시는 분들조차도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전세 월세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전세 월세도 다 오르거나 뭐 전세는 많이 또 감소하거나 이런 걱정들이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최근 들어서 전세가 물량이 줄어들고 또 월세는 가격이 막 급등하고 뭐 이런 우려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사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예. 반영될 수 없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근데 관련된 보도는 우려스러운 보도가 훨씬 많았죠. 훨씬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사는 분들조차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런저런 문제로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잘 나올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외연 확장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미래통합당이 이제 부정적인 요인에 의한 반사이익은 이제 조금씩 누리고 있는데 긍정적인 포인트로 지지율을 쌓아가려면 미래 권력이 이제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박 인사고 예. 또 그 외에 거론되는 홍준표 전 대표도 당박 인사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장성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당 바깥의 인사들을 얼마나 흡수하거나 아니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대표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측근이 이태규 의원이 처음에는 서울시장 나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최근 선회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당 안에 인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당박 인사들과 뭐 연합이라든지 연대 이런 가능성이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해서 이제 반사이익을 봤는데 민주당이 8월 29일 전당대회를 하면 이제 지금은 지도부 교체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대표가 뽑히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당청 지지율이 빠진 건 분명한데 자연재해가 지금 조금 소강 상태로 그래서 뭐 잠수교도 지금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연재해가 이제 극복이 되는 과정이 되면은 민주당 지지를 다시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미래통합당이 뭔가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예. 지지율을 쌓아가야 되는데 글쎄요, 그 조금 앞으로 한 1, 2주 시간이 지나면 좀 어려운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대표가 네. 4대강 이슈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는데 이 4대강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게 과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어떻게 보세요? 사대강 이슈가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 성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대강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에서 정당인 나름의 시그널을 주게 되면 어쨌든 지금 떠나가 있지만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층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한테는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만 또 반대 효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대강 이슈 또는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사면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진보 성향층에게는 이제 여당 여권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여당으로 결집하게 하는 반사적 효과가 또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이것이 어느 쪽에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래통합당 고정 지지층이 뭉치는 데는 이제 영향을 이제 긍정적으로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건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상돈 전 의원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되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과거의 인물들, 과거의 이슈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뭐 가령 친이 친박이 다시 싸우게 되는 뭐 이상돈 전 의원이 이제 과거에는 친박 인사였었으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심한 표현까지 쓰면서 4대강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중도층을 흡인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면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많이 올랐어요. 긍정평가가 올랐고 반면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크게 올랐던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지지율이 조금 조정 국면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정의당 지지층은 사실 최근에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관련된 논란도 그렇지만 총선 때부터 민주당하고 정의당 지지층이 상호 충돌하는 이슈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비판적인 지지나 아니면 지지를 철회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 간의 뭐 다툼 뭐 이런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네요.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아까 이제 빠진 게 열린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 열린민주당이 없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정의당으로 이제 흘러가고 상호간에 뭐 선거에 있어서도 연대를 하거나, 근데 그런 부분이 총선 때 없어졌고, 이후에는 계속 뭐 심상정 대표라든지 또 민주당 지지층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정의당 의원, 소속 의원들하고의 갈등이 있게 되면서 정의당 지지층이 당연히 민주당하고는 이제 조금 거리가 멀어졌고, 또 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사실 뭐 살갑지 않은 뭐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 빠지고 부정평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뭐 컨벤션 효과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민주당 쪽으로서는 어쨌든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기회가 올까요? 이제 뭐 전당대회가 이제 있는 것인데 지금 수혜가 워낙 크고 그래서 또 코로나 국면이고 해서 전당대회가 어쨌든 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큰 이벤트로 이제 효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국면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새롭게 당도 이제 인물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대중의 주목도는 좀 높아질 수 있고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것.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아젠다, 정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어떤 대통령 임기 후반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독자성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는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좀 다운되는 침체되는 이런 지지율이 어쨌든 뭐 회복의 기회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정부 후반부에 있는 상황이고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은 상당히 이제 초반이라든가 과거에 이제 지난 정권의 야당이었을 때 그때만큼 지지율을 쉽게 끌어올리는 데는 좀 제약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방금 말씀하신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해로 인해서 합동연설 TV 토론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김부겸, 박주민 후보에게 더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리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어대낙이라고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 가설이 실제로 이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큰데 아직 뭐 보름이나 남았고 수혜가 지금 잠잠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당대회는 이제 한 일주일 뭐 한 열흘 전부터 좀 이 열기가 불붙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의 이제 지역위원장 혹은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원내외 그 위원장들의 이제 입김이 어느 정도 여전히 영향력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뭐 이른바 오더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선거는 조금은 그 뻔한 선거라고 이제 관심이 덜 가져지긴 하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가 돼가지고 지금 누가 또 선출이 될지, 여성 최고위원으로 이제 어느 좀 확정이 된 양양자 의원 외에는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들이 누가 이 5명 안에 들어갈지, 이거는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좀 흥행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당대회는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냐는데, 일반 국민 여론은 10%밖에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의 여론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대부분 이제 당원들인데, 권리당원, 일반당원 있고 45%에 해당하는 것이 대의원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표심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1위가 누가 되느냐, 또는 1위와 2위 후보의 격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표심을 알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뭐 후보들은 자체적으로 대의원들 아는 리스트를 갖고 조사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전히 어쨌든 일반 여론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